다각적 시선으로 지적 담론을 나누는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심도 있게 해부할 텍스트는 1920년대와 30년대 그 미국 황금기 추리문학의 뼈대를 완성한 전설적인 작품들이죠. 바로 제가 직접 집필한 파일로 벤스 시리즈입니다. 네, 범죄와 미스터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방송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 같은 작품들이죠. 오늘 저희는 앵커인 저와 또 원작자이신 작가님을 모시고 장래에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받는 초기 6권, 즉 1권 벤슨 살인사건부터 6권 계집살인 사건까지의 기록을 아주 차분하고 진지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직접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최고의 걸작으로 불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눌 논쟁의 핵심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연 작가님이 재창하신 그 추리소설 20칙의 엄격한 형식주의, 그리고 파일로 벤스라는 극단적인 귀족적 탐정 캐릭터가 추리소설을 지적이고 세련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는가? 아니면 반대로 현실의 복잡성과 인간의 감정을 거세해버린 채 앙상하고 기계적인 퍼즐 게임으로 장르를 전락시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 작품들이 지닌 문학적이고 구조적인 성취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저의 초기 6권은 단순한 펄프 픽션이나 값싼 오락거리를 넘어선 지적 성취의 결정체라고 봅니다. 작가와 독자가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두뇌 싸움을 벌이는 그 페어플레이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추리문학을 하나의 완벽한 논리적 건축물로 승화시켰다는 점을 오늘 자세히 변호해 보겠습니다. 해당 작품들이 당대 미스터리 문학에 미친 그 구조적 표준으로서의 가치는 저 역시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범죄의 이면과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다루는 서사 문학의 관점, 그리고 범죄 전문 앵커의 시각에서 이 작품들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규칙에 대한 지나친 강박과 엘리트주의적 캐릭터가 오히려 살인이라는 비극의 본질을 가려버렸고 결국 작품을 생명력 없는 체스게임처럼 메마르게 만들었다는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보죠. 먼저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 추리소설계에 어떤 혁신을 가져왔는지 그 배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작품 이전의 추리소설들, 이른바 페니 드레드풀이라고 불리던 값싼 삼류소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가가 결말부에서 갑자기 사실 범인은 쌍둥이 형제였다거나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아마존 독약이 쓰였다는 식으로 독자를 기만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기계장치의 신 같은 해결책이 남발되던 시기였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추리소설 20칙을 발표하며 모든 단서를 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선언한 거죠. 범죄를 한낱 자극적인 유혈극이 아니라 독자와 작가가 동등하게 겨루는 고급 지적 유의로 격상시키고 싶었습니다. 독자에게 불공정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그 페어플레이 선언 자체는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앵커로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 20칙이라는 룰이 결국 서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 3조를 보면 추리소설에 연애 요소가 들어가선 안 된다고 명시하셨죠. 그리고 7조에서는 반드시 시체가 등장해야 하며 시체는 더 죽어있을수록 좋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추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현실의 범죄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살인이라는 끔찍한 비극적 사건을 오직 논리 퍼즐을 풀기 위한 도구로만 쓰겠다는 선언이거든요. 훗날 레이먼드 챈들러 같은 하드보일드 거장들이 이 황금기 추리소설을 가리켜 박제된 문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의 부패나 얽히고 설킨 인간의 비극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거죠. 현실을 외면했다기보다는 범죄를 바라보는 렌즈를 완전히 바꿨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짚어봐야 할 쟁점, 심리학적 추론의 가치가 등장합니다. 1권 벤슨 살인사건과 2권 카나리아 살인사건을 보면 파일로 벤스의 수사 방식은 당시 경찰의 방식과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마컨 검사나 히스 경사는 현장에서 지문을 찾고 담배꽁초를 수집하는 물리적 증거에 맹집착하죠. 하지만 벤스는 그런 것들을 조롱합니다. 물리적 증거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벤스가 물리적 증거를 경멸하고 심리학을 우위에 둔다는 그 태도 말이죠. 네, 2권 카나리아 살인사건의 그 유명한 포커판 씬을 생각해 보십시오.
브로드웨이의 유명한 무이 마가렛 오델이 밀실에서 교살당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물증만 쫓고 있을 때 벤스는 핵심 용의자들을 모아놓고 고액의 포커 게임을 벌입니다. 이게 단순히 도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칩을 베팅하는 습관, 블러핑을 할 때 반응,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 각 용의자가 보여주는 특유의 기질을 관찰하는 겁니다. 오직 특정한 심리 구조를 가진 사람만이 특정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다. 저는 이것을 용의자의 심리적 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범인의 심리적 초상을 그려내서 사건을 해결하는 이 방식은 범죄 수사를 고도의 지적 예술로 끌어올린 탁월한 혁신입니다. 마가렛 노델 사건에서의 그 포크씬은 확실히 매력적이고 문학적으로도 훌륭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벤스의 그 이른바 심리학적 우월주의가 텍스트 내에서 얼마나 모순적으로 작동하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벤스는 겉으로는 늘 지문이나 발자국 같은 물리적 단서를 천박하다고 깎아내리죠. 그런데 막상 사건의 결정적인 핵심을 풀 때는 극도로 물리적이고 법의학적인 과학에 의존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1권 벤슨 살인 사건을 면밀히 뜯어볼까요? 벤스가 자신의 집 안락 의자에서 총에 맞아 죽은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사건에서 벤스가 범인의 신체적 특징, 그러니까 범인의 키를 유추해내는 결정적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범죄자의 심리적 서명이었나요? 아니죠. 바로 탄환이 날아간 궤적과 각도를 추적하는 탄도학이었습니다. 심지어 범인이 가발을 썼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과정도 지극히 물리적인 추론의 결과물입니다. 범죄의 미학이나 고상한 심리학을 입버릇처럼 논하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는 데는 본인이 그토록 무시하던 가장 물리적인 과학의 힘을 빌린 셈입니다. 결국 이 심리학적 추론이라는 것은 사건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벤스라는 캐릭터의 현학적인 태도와 오만함을 매력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작가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그 탄도학적 분석이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물리적 증거조차도 결국 벤스의 연역적 추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쓰였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흩어진 증거들에 휘둘릴 때 벤스는 용의자의 심리적 형태를 먼저 구상하고 그 틀 안에 물리적 증거가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한 거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이성을 통한 통제력의 과시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3권 그린치 살인 사건과 4권 비숍 살인 사건에서 정점을 찍은 저 특유의 형식주의, 즉 규칙이 낳은 완벽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두 작품이야말로 퍼즐 미스터리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합니다. 이 작품들은 제가 앞서 언급한 페어플레이의 완벽한 구현입니다. 마피아 같은 비밀 결사의 개입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남미의 희귀독약 따위는 철저히 배제됩니다. 독자에게 단 하나의 단서도 감추지 않죠. 특히 4권 비숍 살인 사건의 구조를 보십시오. 로빈이라는 인물이 가슴에 화살이 꽂힌 채 발견됩니다. 영국 전래동요 머더구스 중 누가 울새를 죽였나라는 구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연쇄살인이 시작되죠. 겉보기엔 미치광이의 짓 같지만 벤스는 이 귀괴한 범죄를 텐서 방정식 같은 수리 물리학과 체스 이론이라는 철저한 논리적 틀 안에서 해체해냅니다. 속임수 없이 순수한 논리만으로 독자와 두뇌 싸움을 벌여 승리하는 이 쾌감은 추리소설이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카타르시스 아닙니까? 지적 카타르시스가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앵커로서 범죄의 현실성을 생각해보면 바로 그 강박적인 논리적 완결성을 얻기 위해 서사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문학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 바로 감정과 공감의 공백을 낳았거든요. 3권 구린가 살인 사건을 예로 들어보죠. 눈보라가 치는 뉴욕의 거대한 저택에 그린 감은 사람들이 유언장 때문에 갇혀 지냅니다. 그리고 체스터, 에이다, 줄리아 등 가족 구성원이 하나둘씩 끔찍하게 몰살당하죠. 이건 현실의 시각에서 보면 한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 참혹하고 소름 끼치는 비극입니다. 폐쇄된 저택에서의 연쇄살인이라는 아주 클래식한 구도죠. 네, 구도는 클래식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무게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소설 속에서 이 끔찍한 죽음들은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이나 공포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벤스는 피가 마르지도 않은 살인 현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고대 로마의 문학인 사티리콘의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의 지적 허영을 채우기 바쁩니다.
가족이 몰살당하는 끔찍한 범죄가 벤스에게는 그저 주말에 재미삼아 푸는 크로스워드 퍼즐이나 수도쿠 같은 유희거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시체는 그저 퍼즐의 시작을 알리는 스위치일 뿐이죠. 벤스의 냉담함이 다소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바로 그 비인간성이 장래의 한계를 가져온 겁니다.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지적 유익거리로만 대하는 이 태도. 이것이 1920년대 호황기에는 먹혔을지 몰라도 1930년대 대공황 시대에 접어들면서 독자들이 환멸을 느끼게 된 근본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굶어 죽고 생존의 바닥을 기고 있는데 옥스퍼드 출신의 도련님이 단안경을 끼고 살인 현장에서 미술 사조나 논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리감이 컸겠습니까? 대슐 해밋이나 레이먼드 챈들거 같은 작가들이 피냄새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하드보일드 문학으로 장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은 이런 온실 속 퍼즐이 가진 한계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대공황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짚어주신 부분은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확실히 1930년대의 가혹한 현실은 벤스의 귀족주의적 태도를 도마 위에 올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일로 벤스라는 캐릭터가 지닌 본질적인 문학적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세 번째 쟁점인 5권 스캐럽 살인사건과 6권 계집 살인사건을 이야기해보죠. 이 작품들에 이르러 벤스의 방대한 지식은 거의 학술 서적을 방불케 하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소설 페이지 하단에 실제 학술적 각추가 수없이 달릴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5권에서는 뉴욕의 개인 이집트 박물관을 배경으로 이집트 고고학이 전면에 등장하고 6권에서는 중국 도자기의 진위감정법과 스코티시 테리어라는 특정 견종의 행동 양식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특히 6권에서 안에서 잠긴 방에 남자가 죽어있는 밀실 트릭을 풀어내는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이죠. 이런 극단적인 전문성은 당시 추리소설의 독자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피츠제럴드나 해밍웨이를 발굴했던 전설적인 편집자 맥스웰 퍼킨스 같은 최고급 지식인들이 벤스 시리즈에 열광하며 이 장르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지식인들을 독자로 끌어들였다는 점은 장르의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죠. 네, 단순히 트릭이 신기해서가 아닙니다. 벤스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초월성 때문이었어요. 마컴 검사가 꽉 막힌 원칙주의를 대변하고 히스 경사가 맹목적이고 우직한 공권력을 상징한다면 벤스는 그 모든 세속적 한계를 뛰어넘는 일종의 니체적 초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혼란스러운 사건 속에서 오직 압도적인 이성과 미학적 통찰력만으로 무질서를 정돈해내는 승리의 서사. 그것이 바로 이 시리즈가 당대 문학계에 던진 가장 큰 매력이자 문학적 가치였다고 봅니다. 벤스의 방대한 지식과 지식인층의 열광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앵커인 제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 지식의 실체가 서사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느냐는 겁니다. 이집트 고고학이나 중국 도자기 감정법 같은 지식들이 과연 사건 해결을 위한 유일하고 필연적인 요소였을까요? 저는 오히려 작가님 본인의 지적 과시욕, 즉 쇼맨십의 산물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적 과시욕의 산물이라는 건 너무 과혹한 평가 아닐까요? 분명히 트릭을 풀기 위한 정교한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트랙을 위한 장치이긴 하지만 그것을 전시하는 벤스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시체가 아직 눈앞에 있는데 렘브란트 화풍의 명암법을 장황하게 논하고 수사를 하는 와중에도 샤모아 가죽 장갑을 낀 채 단안경을 만지작거리며 예술을 이야기하죠. 경찰이나 일반 서민들의 지적 수준을 노골적으로 경멸하면서요. 이런 오만함과 현학적인 태도는 말씀하신 대로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에 엄청난 물질적 풍요 속에서는 대중의 선망을 받는 쿨한 태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통이 극심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부서지기 시작한 대공황기에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인간사에 대한 심각한 통찰 결여를 폭로하고 만 셈이죠. 시대가 변하면서 벤스의 매력이 예전 같지 않게 다가왔다는 점은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실제로 6권 계집 살인 사건에 이르러 벤스식 밀실 트릭의 기계적 완성도는 최정점에 달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었고 윌리엄 파월이 주연을 맡은 영화로도 크게 성공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시점부터 독자들은 벤스의 끝없는 현학주의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구조가 완벽해도
수학적 공식처럼 우차 없이 떨어지는 톱니바퀴 같은 플롯 안에서 정작 인간의 삶과 감정은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원했던 겁니다.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저의 초기 6권이 지닌 생명력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논의를 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자님께서 여러 한계점들을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품들이 추리소설이라는 장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정교한 논리적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지지하고 싶습니다. 비록 서사에서 피와 땀의 냄새를 다소 덜어냈을지언정 인간의 이성과 분석력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인 이 치열한 지적 실험은 장래 기초를 단단히 다진 영원한 고전입니다. 무엇보다 독자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정정당당한 도전을 건넨 그 위대한 페어플레이 정신만큼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진실을 규명하려는 가장 지적인 태도로 오래도록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훌륭한 요약이십니다. 저 역시 오늘 이 논의를 통해 이 6권이 지닌 정교한 퍼즐로서의 가치, 그리고 장르사적으로 남긴 거대한 발자취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페어플레이의 룰을 세웠다는 건 분명 대단한 업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서사 문학의 본질이라는 잣대를 대어본다면 복잡한 현실의 부패와 인간의 절절한 고통을 거세한 채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폐쇄된 온실 속에서만 진행되는 지적 유희는 분명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통제된 플롯이라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것은 결국 수학 방정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서진 삶의 파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시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선 진정으로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1920년대 미국 황금기 미스터리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장르의 단단한 틀을 세웠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시대의 변화와 함께 왜 대중들이 하드보일드 같은 피가 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현실주의로 진화해야만 했는지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네요. 범죄를 한 장의 완벽하게 집조된 테피스트리로 바라본 저의 시선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치열하고 매력적인 탐구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벤슨 살인 사건의 탄도학부터 계집살인 사건의 밀실 트릭까지 이 놀라운 디테일들은 결국 직접 텍스트를 마주할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죠. 청취자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기념비적인 6권의 기록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논리적 완벽함과 서사적 감정 사이에서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보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다각적 시선으로 지적 담론을 나누는 더 디베이트, 오늘 준비한 심도 깊은 논의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